(1942년 10월 1일) 목요일. 키티. 어제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8시에 변환간 벨이 울렸습니다. 당연히 누가 온 것으로 생각했지요. 내가 누구를 생각했는지 알겠지요. 하지만 모두 장난꾸러기 아이들이거나 집배원일 거라고 말해서 겨우 안심을 했습니다. 이곳은 점점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레빈이라는 유대인 약사가 크라레시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건물 안을 구석구석 알고 있어서 혹시나 옛날 실험실을 들여다보러 오지 않을까 모두 겁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쥐처럼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석 달 전만 하더라도 수다쟁이였던 안내가 몇 시간 동안 계속 조용히 앉아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29일은 판단 아주머니의 생일이었습니다. 요란스러운 축하는 할 수 없었지만 아주머니를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특별히 좋은 음식과 조그만 선물 몇 개와 꽃을 드렸습니다. 아저씨는 빨간 카네이션을 선물하셨는데 그것은 아저씨네 집안의 전통인 것 같습니다. 패터는 가끔 자기 보금자리에서 나와 우리를 웃기기도 합니다. 패터와 나는 닮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분장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패터가 아주머니의 폭 좁은 드레스를 입고 여자 모자를 쓰고 내가 패터의 양복의 남자 모자를 쓰고 나타나자 어른들은 배꼽을 잡고 웃으셨습니다. 우리도 기분이 좋아져서 마음껏 웃었답니다. 엘리가 백화점에서 마르코트 언니와 내게 피마를 사다 주었습니다. 삼배같이 형편없는 천인데도 언니 것은 24플로린이고 내 것은 7.75플로린이라니 전쟁 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또 한 가지 이제까지 비밀로 했던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가 비서 학교 같은데 편지를 써서 언니와 패터 그리고 나의 속기 통신 강의를 신청해 주었습니다. 내년쯤에 우리가 속기를 얼마나 잘하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어쨌든 속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1942년 10월 9일 금요일. 키티. 오늘은 슬프고 비참한 소식뿐입니다. 우리 유대인 친구들이 10여 명씩 잡혀가고 있어요. 게슈타포는 사람들을 가축 운반용 트럭에 싣고 드렌트에 있는 집단 수용소 베스테르부르크로 보냅니다. 베스테르부르크는 네덜란드에서 제일 큰 유대인 집단 수용소로 아주 끔찍한 곳이랍니다.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개의 샤워실을 사용하고 화장실도 모자란답니다. 여자들을 위한 시설도 없어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한 군데서 자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거기서 도망치는 건 불가능해요. 모두 머리를 빡빡 깎인 데다가 또 외모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한눈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여기 네덜란드에서도 그렇게 심한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을 거예요. 영국의 라디오 방송에서는 그들이 독가스로 살해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제일 쉬운 방법일 거예요. 공포로 가슴이 답답해지는군요. 미프 아주머니가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난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나쁜 소식이 모두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질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것은 시민 파괴 활동에 대한 벌이랍니다. 당신은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괴 활동의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게슈타포는 다서 딘지를 죽여버립니다. 신문에 그들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자주 오르내리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사고로 죽었다고 보도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정말 영악한 사람들입니다. 나도 예전에는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니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히틀러는 오래전에 우리의 국적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제 독일 사람들과 우리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원수가 된 것입니다. 1942년 10월 20일 화요일. 키티. 벌써 2시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소화기가 5개 있습니다. 누군가 그 내용물을 채우러 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언제 온다고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장으로 위장된 입구 밖에서 망치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누구도 조용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는 일하는 사람이 왔다는 걸 알아차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릴레에게
지금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빠와 나는 입구 안쪽에 서서 그 사람이 언제 돌아가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15분쯤 지나자 그 사람은 망치와 다른 도구를 책장 위에 올려놓고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듣고 책장 뒤를 살펴보려는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은 얼마 동안 문을 두드리더니 밀고 잡아당기고를 반복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우리의 소중한 은신처가 탄로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드디어 최후의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을 때 밖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열어요. 접니다. 코프아이스 씨였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고리를 금방 열 수 있는데 그 고리가 잘못 걸려 있어서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벌써 일을 끝내고 아래층으로 내려간 뒤여서 코프아이스 씨가 엘리를 부르러 왔는데 책장이 열리지 않아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처럼 공포에 질린 적이 없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리고 밀고 잡아당기던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문 밖에 있던 사람이 거대한 독재자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정말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어제 저녁에는 재미있었습니다. 미프 아주머니와 행크 아저씨가 자고 갔거든요. 언니와 나는 엄마 방에서 자고 우리 방을 미프 아주머니와 행크 아저씨에게 비워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꿀맛이었지만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퓨즈가 끊어져 집안이 깜깜해졌어요. 모두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퓨즈는 있었지만 두꺼비 집이 캄캄한 창고 뒤에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남자들이 용기를 내서 고친 덕에 10분 뒤에는 다시 등을 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행크 아저씨가 8시 반에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미프 아주머니는 기분 좋게 아침 식사를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프 아주머니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엘리가 와서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1942년 10월 29일 목요일. 키티. 아빠가 편찮으셔서 몹시 걱정이 됩니다. 열이 심하고 빨갛게 종기 같은 게 돋았습니다. 아무래도 홍역 같아요. 의사 선생님을 부를 수 없다니 슬퍼집니다. 엄마는 아빠가 땀을 많이 흘리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열이 내리겠지요. 미프 아주머니의 말이 오늘 아침 독일 군들이 판단 아저씨네 집에서 가구를 몽땅 실어 갔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한테는 아직 갈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도 좀 성가신 분인데 집에 두고 온 예쁜 사기 그릇이나 좋은 의자 때문에 징징 우는 건 정말이지 질색입니다. 우리도 좋은 물건을 거의 다 집에 두고 왔습니다. 하지만 운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요즘 어른들의 책을 좀 읽어도 좋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에바의 청춘이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의 연애 이야기와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바가 생리를 시작한 이야기도 씌어 있어요. 나도 빨리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요. 내일부터는 불을 지피기로 했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굴뚝 청소를 한 일이 없다니 아마 연기 때문에 숨이 막힐 거예요. 구멍 안이 뚫려 있으면 좋을 텐데. 1942년 11월 7일 토요일. 키티. 엄마가 자꾸 초조해합니다. 아무래도 이건 나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아빠와 엄마는 절대 언니를 꾸짖지 않고 무엇인가 나쁜 일이 생기면 모두 내 탓으로 돌리시는데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어제 저녁 일만 해도 그래요. 언니는 예쁜 그림이 있는 책을 읽다가 그 자리에 놓아 둔 채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마침 나는 할 일이 없어서 그 책을 들고 그림을 보았는데 잠시 후 돌아온 언니는 얼굴을 찌푸린 채 책을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보겠다고 했더니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언니 편을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책은 마르고트가 보던 책이니까 돌려줘야지. 그때 아빠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면서 언니의 뾰로통한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언니가 내 책을 빼앗았다면 넌 뭐라고 하겠니? 나는 얼른 책을 놓고 방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모두들 내가 화가 나서 뛰쳐나갔다고 생각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난 그냥 슬펐을 뿐이랍니다. 싸움의 원인도 모르면서 아빠가 나를 나쁘게 생각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일 아빠나 엄마가 우리 일에 나서지 않았더라면 나는 더 빨리 언니에게 책을 돌려주었을 것입니다. 두 분 다 언니가 무슨 굉장한 일에 희생자나 되는 듯이 편을 드는 게 슬펐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언니 편입니다. 이제는 이런 일에 익숙해져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엄마와 언니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엄마이고 언니이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전혀 다릅니다. 만일 아빠가 언니를 착한 사람의 본보기라고 말하시거나 언니가 한 일을 칭찬하고 안아주시거나 하면 무엇인가가 내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친답니다. 아빠를 몹시 좋아하기 때문이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아빠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아빠는 언니와 나를 차별하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계신답니다. 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엽고 아름다운지는 모르지만 나 역시 소중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나 식구들에게 버릇없는 못난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늘 야단을 맞으니까 화가 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언니보다 더 힘이 들어요. 그렇게 드러내놓고 언니 편을 드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언니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언니가 귀엽고 예쁜 것을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내가 바라는 것은 아빠의 진실한 사랑입니다. 딸로서가 아니라 안내라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는 엄마의 결점에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참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엄마의 빈정거림이나 불친절을 날마다 입에 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엄마와 나는 모든 점에서 정반대랍니다. 그러니 서로 충돌하는 것도 당연하죠. 엄마의 성격에 대해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로서는 그것을 판단할 수도 없으니까요. 나는 그냥 어머니로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지만 별로 엄마답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나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집안 식구 모두와 떨어져 외톨이처럼 지냅니다. 스스로 운명이라는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이 된 셈이지요. 어디로 가서 닿을지는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완전한 어머니나 아내란 이래야 한다 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엄마라고 부르는 분에게서는 그런 것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엄마에게서 나쁜 점 대신 좋은 점만을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엄마에게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나 자신 속에서 발견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더 나쁜 것은 엄마와 아빠가 그런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분 모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부모님은 없는 것일까요? 가끔 나는 하느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한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요. 난 모범이 될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겠지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일기를 읽을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을까요? 나 이외에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따금 나는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참을성이 많으니까 내가 하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겠지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꾹 참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나아갈 길을 찾아낼 것을 약속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 결과를 보고 가끔은 사랑하는 누군가가 격려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것뿐이랍니다. 1942년 11월 9일 월요일. 키티. 어제는 페터의 1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는 멋진 선물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모노폴리 게임 기구와 면도기, 라이터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담배를 많이 피우지 않습니다. 어른들한테 뽐내고 싶어서 일부러 피우는 거예요. 오후 1시에 판단 아저씨가 중대한 뉴스를 알려주었습니다. 영국군이 튀니스와 알제리 그리고 카사블랑카와 오랑에 상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시작이야. 모두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처칠 수상이 그 뉴스에 대해 한 말은 다릅니다. 이것은 종말도 아니고 종말의 시작도 아니다. 잘 되면 아마도 시작의 끝이 될 것이다. 당신은 그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아무튼 희망적인 소식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3개월 동안이나 러시아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 지키고 있는 스탈린그라드는 아직 독일군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은신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식량 배급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도 잘 알다시피 4층에는 먹보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코프아이스 씨의 친구인 친절한 빵 가게 주인한테서 빵을 사는데 전처럼 많이 살 수는 없지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4사람 분량의 식량 배급 카드를 암시장에서 구했거든요. 배급 카드 값은 자꾸 올라서 27플로린이던 것이 지금은 32플로린이나 한답니다. 인쇄된 종이 쪽지가 그렇게 비쌉니다. 통조림이 100통쯤 있지만 올해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해서 말린 강낭콩과 완두콩을 270파운드 정도 샀습니다. 거기에는 사무실 사람들 것도 있습니다. 콩을 자루에 담아 비밀 책장문 안쪽에 매달아 두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자루의 솔기가 터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붕 및 광에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페터가 자루를 나르는 일을 맡았습니다. 6개의 자루 중 5개는 무사히 운반했는데 마지막 자루를 들 때 자루 및 솔기가 터지면서 우박처럼 콩이 계단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50파운드나 되는 콩이 쏟아졌는데 죽은 사람도 놀라서 벌떡 일어날 정도였답니다.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은 건물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답니다. 건물 안에 외부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감사할 일이지요. 페터는 깜짝 놀랐지만 곧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계단 밑에 서 있던 내가 콩으로 된 바다의 조그만 섬처럼 보였기 때문이랍니다. 진짜로 나는 발목까지 콩 속에 묻혀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허겁지겁 콩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작고 미끄러운 콩들은 엉뚱한 곳으로 마구 굴러갔습니다. 나는 요즘도 아래층으로 내려가다가 콩을 주워 판단 아주머니에게 가져다 주곤 한답니다. 아버지의 병이 다 나았다는 소식을 잊을 뻔했습니다.